10억이던 집값이 15까지 치솟으니까 무주택자들은 중대 결단을 내립니다. 지금 여기 보면 기름동 아파트 신고가 성북구잖아요. 근데 기름 뉴타운의 레미안 5단지 여기가 5구 타입이 11억 8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2주 전에 거래가 11억에 거래됐거든요. 신고가를 찍어버렸습니다. 강북권에서도 지금 신고가가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매물들은 감소하지, 물건 없죠. 그리고 임대인들이 배짱 부리고 그 다음에 갱신권을 쓰지 않고 새로 다른 데로 이동하려고 하니까는 전세 가격 차이 많이 나고 안 되겠다. 중대 결정을 하자. 집을 사자. 매수. 이 수요가 폭증을 한 겁니다. 폭증을. 그래서 중저가 아파트는 무주택 임차인들이 집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증들을 보면은 여기에 강남권은 흐리흐리합니다. 그런데 주변으로는 상승세가 뚜렷하죠. 거래가 많이 일어나면요. 가격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떨어지다가 올라가기 전에 한 요 구간도 좀 떨어지는 구간에도 거래가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가 금매 소진 구간이거든요. 이제 요거 끝나면 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지금 강남구, 지금 송파구나 서초, 그 다음에 요런 지역들은 조금 이 떨어지면서 금매 구간이 좀 지나고 다시 오름세가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강남구는 이렇게 떨어지면서 가격이 오르기 전에 이 금매 소진 구간이 끝나서 요 송파랑 서초가 움직이면요. 강남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퍼진 걸 보면은 중저가들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경기도 쪽으로 이것도 확대한 건데 광명, 구리, 안양, 동안구, 동대문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강서구, 성북구, 관악구, 수원, 영통, 금천, 영등포구 이런 지역에서 가격의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강남에는 못 들어가, 떨어져도 못 들어가.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주변으로 가야죠. 그리고 이 주변이 서울만 국한된 게 아니라 경기도권으로도 많이 퍼지고 있다. 그 반증을 보면은 거래가 많이 되고 있죠. 광명 규제 지역인데 좋은 지역이죠. 구리, 그 다음에 동안 안양구인 비규제죠. 비규제. 그리고 동대문, 강서구, 성북구, 관악, 영통구, 금천구. 구리 빼고는 다 규제 지역이긴 한데 이렇게 중저가가 무주택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집을 사고 있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꾸로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고가 주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중저가를 사는 사람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세금 무서운 사람, 그다음에 증여, 그다음에 갈아타기 이런 수요들이 있는 거고 요 중저가는 무주택자들이 이렇게 옮겨가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집을 사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집값이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사람, 정부 의존, 그다음에 바닥 찾는 사람, 불안해도 버티려고 하는 거죠. 집을 안 사고 버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격이 이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수요들은 정부에서도 시그널을 보내고요. 유튜버들도 시그널을 보내고요. 이거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그런 신호를 많이 보냅니다. 근데 이거 언론이나 이런 데서 할 때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할 때 분명히 오류가 있는 신문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신문들은 오류가 있는 겁니다. 1분기 국민평균 평균 매매가가 작년보다 20% 하락했다. 정답 맞습니다. 근데 오답입니다. 왜냐하면은 1차적 의미는 맞습니다. 근데 해석을 했는데 이 해석이 오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분기에 국민평형 평균 매매가가 작년보다 20% 하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맞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서울에 있는 국평이 실제 거래가 추이를 보면은 14억 8천만 원. 이게 2025년인데 그리고 요게 11억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보니까 19%가 거의 20% 가까이가 실거래가가 국평이 빠진 거예요. 재밌는 거는 2020년대는 2억대였습니다. 2026년대는 6억대였고 그리고 2016년대는 7억대였고 2018년도는 8억대였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우상향을 계속하죠. 우상향을 계속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실거래가 추이 84 타입의 실거래가가 19%가 빠졌다. 당연하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가격이 퍼졌죠. 거래량은 늘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거래량은 많이 늘었는데 어디가 늘었냐? 이제 우리가 이렇게 2024년도에 보면은
2023년도 3월에서 4월 두 달간의 거래량입니다. 보면은 여기만 올라갔습니다. 강남, 서초, 그 다음에 좀 송파, 성동, 용산, 마포, 서대문까지. 2025년도에는 여기가 훨씬 진하게 되면서 주변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2026년도 3월, 4월, 이것도 3월, 4월, 3월, 4월입니다. 보면은 여기는 조금 빠져 있고 이 겉에 여기는 종로가 올랐는데 종로가 빠져 있죠. 서대문이 여기는 조금 떨어지는데 여기는 올라가 있네요. 그리고 마포도 좀 빠져 있고 도봉도 지금 거꾸로 올라 있고 떨어진 데는 2026년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요렇게 1차 확산이 일어났고 2차 확산이 일어났고 3차 확산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가격이 높은 데는 멈췄고 2026년도는 3월달하고 4월달은 가격이 낮은 거는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실거래가니까 14억에서 11호 빠진 게 당연하게 되는 거죠. 거래량은 또 늘었거든요. 호가나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단가를 계산한 게 아니라 실거래가 추이를 계산해가지고 거래량은 늘고 거래가 활발하고 가격은 올랐는데 실제로 고가주택이 거래가 안 되니까 빠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1차적인 부분의 해석을 하지 말고 2차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지금 집값이 또 빠지기 시작했구나 20%나 하락했네 내년은 더 하락하겠나라는 해석들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값을 안정화되기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언론적인 부분 유튜버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다 하면서 집값 안정화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전월세를 선택하는 겁니다. 집을 사지 않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전월세를 선택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이런 거죠. 전세 가격이 얼어서 월세로 전환한 수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임차 거래 중 10건 중에 7건이 월세라고 합니다. 월세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세에서 월세로 가는 경우들이 좀 있겠죠. 월세 기존 수요 플러스. 근데 이 월세는 반전세인 경우들이 큽니다. 그리고 기존의 월세 사람들이 이제 결합이 되어서 10건 중에 7건이 월세였다. 근데 요거는 아파트 플러스 빌라도 다 포함시켜서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70% 가까이가 나오더라. 이렇게 이제 수요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갱신권을 쓰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갱신권을 생기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오늘 기사 중에 보면은 갱신권을 미루는 서울 세입자들. 그러니까는 갱신권을 쓰는 사람들이 늘었는데 이 갱신권을 쓸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갱신권을 안 쓰는 사람들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용을 하지 않는 사람. 여기 보시면은 청구권 미사용 갱신 계약은 올라가고 있는데 미사용 청구권도 56% 올라가고 있죠.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6억 하는 전세가 있어요. 만기가 되었어요. 그러면 갱신권을 쓰려면은 5% 이하로 전세가를 올려야 되잖아요. 요거를 5% 이하로 올리는 게 아니라 5%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6%를 올렸다. 이러면은 지금 6억 전세에서 6%를 올리면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쓴 게 아닙니다. 6%면 얼마죠? 3,600만 원 올린 거잖아요. 만약에 3,000만 원을 올리면은 갱신권을 쓴 거예요. 5%만 올렸으니까. 근데 6%를 올리면은 3,600만 원을 올린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계약 갱신권을 쓴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신규 계약 형식으로 한번 끌고 갑니다. 그리고 다음에 갱신권을 쓰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지금 이 전세 시장이 불안한데 나중에도 불안해가지고 전세가가 10%, 20% 오르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이 6억짜리가 나중에 갱신권을 썼는데 내가 6억 3천에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갱신권을 쓴 이후에 시장이 안 좋아서 8억이 됐어. 이거 1억 7천 어떻게 구하지? 이제 그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갱신권을 지금 사용하지 않고 지금 3천만 원 정도만 올려가지고 6% 정도를 만약에 썼으면은 앞으로 8억이 되더라도 이제 6억 3천만 원에 5%밖에 못 올라잖아요. 지금 시세는 10% 20%까지 올랐는데. 그래서 요런 거를 좀 대비해서 전세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갱신권을 미루는 서울 세입자들이 많아졌다. 근데 이것도 뭐냐? 이 세입자들도 지금 아는 거잖아요. 불안하다는 거를. 그 미래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갱신권을 쓰는 사람이 늘었지만은 그 안에서 이사를 하지 않고 갱신권을 쓰지 않는 지금 전세금을 많이 올리면은 5% 이상 올리면은 주인 입장에서 좋죠.
근데 나중에 많이 못 올리니까 세입자들은 거꾸로 청구권을 미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분들이 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무주택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집값은 올라갈 수 있고 그렇지만은 집값은 정부에서 잡을 수 있다. 그다음 바닥이 있을 거다. 지금 너무 비싸다라고 한 사람은 무주택자로서 다시 무주택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주택으로 바닥을 기다리거나 지금 전세 시장은 불안한데 정부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전세를 더 살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아주 배드한 전략이죠.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당장이라도 갱신권에 대해서 연장을 고민하지 마시고 내 돈에 맞는 매수 물건들을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전 늦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갱신권을 미루는 이유는 지금 신규 계약으로 향후에 전세가 폭등하면 갱신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전세 시장이 아까도 보신 바와 같이 매우 불안하잖아요. 지금 이거 보신 것처럼 너무 불안하잖아요. 매물이 너무 없어지고 있잖아요. 너무 불안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전세가 감소하고 이렇게 되는 게 그리고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에 대한 부분, 전세를 안정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다주택자들의 역할이 되게 크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백분 토론에서 이광수 복덕방 대표죠. 거기서는 다주택자가 많아지면은 전세가 안정되는 게 있냐, 집값이 안정되냐, 전세가 안정되냐, 그렇지 않다. 뭐 이런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부분적으로 봐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근데 다주택자는요 임차 시장을 안정시킵니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은 일단은 다주택자가 많아진 시기가 있었어요. 언제냐면은 2015년부터 2018년 동안 이때 매년 폭발적 증가가 있어요. 다주택자가 7만에서 16만 가구가 매년 늘었어요. 다주택자가. 왜냐하면은 이때 임대사업 등록을 권장을 했거든요. 박근혜 정부에서. 그래서 세제 혜택을 파격적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는 민간에서 임대 매물들을 적극적으로 공급을 하니까 다주택자를 장려를 하니까 2015년도부터 서울시의 임차 시장들은 안정화가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금 둔화가 되죠.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그 시행한 이후 다주택자 장려한 다음에 임차 시장이 안정화가 됩니다. 임대차 입법이 되기 전까지.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도 이때 시행을 해가지고 안정화가 됩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하고 전세가가 올라가다가 안정화가 됩니다. 여러 가지의 변수와 원인이 있겠지만은 다주택자 장려 정책을 했을 때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그럼 언제 급등을 했느냐? 매물을 잠기는 정책을 했을 때, 세입자 매물 잠김, 전세 매물 잠김, 임대차 입법, 요때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도 급등을 했고 부산도 전세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다주택자가 임대차 물량들을 쏟아내거든요. 우리나라의 공공 임대 물량은요 5에서 10% 미만입니다. 쏟아낼 수 있는 게. 나머지는 어디서 쏟아내냐? 8, 90%를 민간에서 쏟아냅니다. 다주택자를 억제하니까 실질적으로 다주택자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4만 5천 이렇게 감소가 됐죠. 이 징벌령 세금을 하고 임대차 입법 3법을 시행하니까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가들도 안정화되지 못했습니다. 전세가 시가마르면서 20, 30% 폭등. 그 다음에 최종 결과 다주택 양성했을 때 전세값 하락 안정. 요 결과 이거 그래프는 제가 그린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요거는 선은 제가 표시만 한 거예요. 다주택자 장려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다주택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임차 시장이 안정화가 됩니다. 지금 임차 시장이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면은 임차 수요들이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를 잘 건너가고 거래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사라지게 하고 집값을 잡으려고 한다. 근데 그 정책이 아무튼 지금 매물들을 감소시키는 정책들로 계속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그 기조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전세도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올해가 시작이에요. 이제 끝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시작이에요.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이게 장기화될 거예요. 장기화될 수밖에 또 없는 이유가 정책 기조는 또 안 바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누가 산다고 했죠? 세금에 불안한 사람들, 그 다음에 증여라든지 특수거래,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좀 현금이 여유가 있는 갈아타기 수요들이 이제 조금 진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중저가들은 무주택자 임차인들이 어쩔 수 없이 샀다. 근데 잘 산 거다. 어쩔 수 없이 산 건 잘한 건데 거꾸로 반대급부적으로 주택을 선택하지 않고 임차 물량들로 다시 한 번 더 2차적으로 갈아타거나 유지한 사람들은 양극화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왜냐? 정책의 기조 자체가 아직까지는 규제의 일변도를 지속적으로 빠르고 강력하게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요.